오늘 초대한 손님은요, 여러분 어쩌면 생소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상엽 회계사님 초대했는데요. 아마 최환영 회계사라고 하면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최환영 회계사 회계법인을 고스란히 인수하신 네, 이상엽 회계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엽입니다. 네, 제가 엘리트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최한영 회계법인에서 15년 그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뭐 최한영 회계법인이 아틀란타에서 그 굉장히 큰 회계법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빅3 안에 들어간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한국에서 제가 학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포항문과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네. 미국에서도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어카운팅 석사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좋게 봐주셔서 엘리트라고 혹시 얘기를 해주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방끈이 엄청 계시네요. 원래 전공은 뭐? 원래는 공학을 전공했어요. 공학도가 왜 회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직장이 LG화학에 있었는데 그 LG화학에서 기획실에서 전수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기획실에 미국에서 공부했었던 MBA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MBA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 처음에는 MBA를 하러 왔다가 중간에 어카운팅으로 전공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런데 뭐 조지아주는 좀 회계사가 타주랑 또 다르다면서요? 예, 조지아주가 저도 이제 애리조나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 조지아에서 그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준비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지아주의 이 회계사로서 그 자격 요건이 회계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어카운팅 쪽으로 30학점, 그리고 비즈니스 30학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50학점을 다 이수해야만 하기 때문에 학부만 마치고 나서는 회계사가 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2년 동안 그 조지아에 라이선스가 있는 CPA 밑에서 2년 동안 경력을 쌓고 그 CPA로부터 뭐 그 사람의 뭐 그 인격이라든지 그 자질 그 경력과 그리고 학력과 그분의 어떤 품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그 상위 회계사께서 검증을 해주셔서 사인을 해주셔야만 회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른 주에 비해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요. 아니 뭐 여기 북쪽에 있는 한 주는 뭐 그냥 시험만 간단하게 보면 된다고. 네,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주는 또 회계사가 뭐 레벨이 있다면서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회계사가 뭐 아디스를 할 수 있는 회계사, 아디스를 할 수 없는 회계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룹이 2개가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한 10년 전에는 그 밑에 하위 그룹이 또 있어서 이분 그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그 시험만 패스하면은 회계사 라이선스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회계사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뭐 버지니아 같은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 회계사 라이선스 제도가 없고 시험만 보면은 그냥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고 그래서 조지아 내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계사가 사실은 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조지아 라이선스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않으신데 뭐 다행히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었죠. 타주에서 라이선스나 아니면 서티피케이트를 받으신 분들이 조지아에서 프랙티스 할 수는 프랙티스를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재무제표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3자한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조지아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분하고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그것은 건가요? 가능하죠. 또 그런 조지아가 상당히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건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꼭 회계사 써야 되는 건가요? 그냥 본인이 직접 회계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회계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사실은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회계라기보다는 세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기장대리죠.
그분의 어떤 부키핑을 하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과정이 회계이고 세무 쪽은 좀 약간 얘기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세금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하시는 거가 질문하시는 그 요지는 세무 보고를 반드시 회계사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 보고를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가 직접 보고하신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헬스케어 플랜이 몇 년 전부터 아주 화두가 돼서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을 얼마를 내게끔 결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텍스페이어들이 잘 인지를 못하셨었는데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이 내 수입에 비례해서 헬스케어 프리미엄을 얼마를 내는지 그걸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건 세금이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인컴이 10,000불이 늘어났을 때 오바마 케어를 얼마를 더 내야 돼요? 25%를 더 내야 되거든요. 와, 엄청난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세금은 15%인데 연방정부 세금은 15%인데 오바마 케어는 25%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의 한인 텍스페이어들이 납세자들이 이 15% 존에 속해 있고, 오바마 케어 25% 내야 되는 그런 존에 속해 계세요. 그러니까 10,000불 더 벌었을 때, 연방정부와 오바마 케어 내는 것만 40%, 조지아 6%, 소셜 시큐리티 내는 것까지 감안하면은 50%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세무 업무라고 하면은 그분이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녀분들 몇 명 되는지, 이 정도만 알고서도 간단하게, 훈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세금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 그림이 아주 쉽게 그려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바마 케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는데, 이 변수가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던 어떤 세무 서비스의 상식을 초월하는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직접 하셨다가 오바마 케어 문제 때문에 낭패를 보시고 다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에 대학교 다니는 자녀분들의 경우에 자기 세금 보고는 그냥 자기가 하는 거가 보통 커먼 센스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이 그냥 했다가 부모님의 오바마 케어가 문제가 돼서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바마 케어가 단기일 내에 없어진다든지 트럼프 케어가 나와가지고 합작스럽게 교체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교체돼봤자 트럼프 케어는 또 그것대로 또 골치 아플 거예요. 그거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훈련받지 않은 일반 개인 텍스페이어가 터보텍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본인 거를 직접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리스키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이 회계사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해주셨군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용 회계사님하고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 겁니까? 최한용 회계사님 제가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같이 일한 지는 15년이고 알고 지낸 지는 16년 됐는데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여기 애리조나에서 학교를 다닐 때 누군가 지인을 통해 가지고 최한용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고맙게도 제가 애리조나에서 그러니까 석사 과정을 마치는 그 마지막 단계에 있던 시점에 저한테 오퍼를 주셨어요. 한번 와서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여기 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15년 동안 어떻게 사무실에서 떠나지 않고 최한용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한테 최한용 선생님을 소개를 할 때는 제가 작은 거인이다라는 표현을 좀
좀 하는 편이에요. 최 선생님이 지금 키가 작으신 편인가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저보다는 작으시네요. 이 기사님이 워낙 키가 커가지고. 네. 한때는 최완용 회계법인이 아틀란타에서 제일 큰 회계법인이었었는데. 네. 뭐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클라이언트 숫자라든지 아니면 매출액 규모라든지 제가 다른 회계법인의 속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큰 회계사무실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아마 상위 3대 회계사무실 안에는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한테 제일 컸던 회계법인을 그러면 그대로 인수받으신? 예, 그렇습니다. 보통 회계사 세계에서 이런 게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선배 회계사가 은퇴하면서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거의 그런 경우가 없죠.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 누군가 밑에서 경력이 어느 정도, 한 5, 6년 정도? 그 정도 되면은, 본인이 따로 독립해서, 독립해서 새로 회계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실제로 뭐, 5년 이상 누군가 밑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제가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요? 근데 15년 어떻게, 15년.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최한영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고, 직원들한테 뭐, 감히 밖에 나가서 독립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베네핏을 많이 주셨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런 베네핏을 떠나서, 저는 뭐, 지금도 최한영 선생님이 지금은 서류상 은퇴하신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도 아틀란타에서 가장 훌륭한 회계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한테 15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마지막 15년 차에도 최한영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아직도 배울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조언을 많이 듣고, 그분의 경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 고르듯이, 회계사도 선택하기 전에 우리 신문 막 펼쳐놓고서는 어떤 회계사한테 연락할까 막 쇼핑을 하잖아요. 좋은 회계사를 선택하는 법? 비법? 아니면 어떤 분이 좋은 회계사? 글쎄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값을 보고 고르지는 마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그분의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사라는 사람들이 단지 계산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겠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라이선스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라이선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라이선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5년을 일하고도 선생님한테 아직도 배울 게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그분한테 전화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해가지고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게 끝이 없고 최한영 선생님 본인도 내가 30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새로 배우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년, 3년 경력, 2년, 3년이면은 2, 3년에 맞는 그 실력과 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고 5, 6년이라면 또 그에 걸맞는 것을 갖고 계신 거니까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 그리고 그 경력이 이런 퍼블릭 프랙티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러니까 어디 회사에 소속돼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그 서비스 경력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은 회계사라고 하면은 이 좋은 회계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적게 내줄 수 있는 사람. 금이 당기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저희 회계사의 업무가 세무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회계사가 좋은 회계사겠죠. 그게 넘버원 퀄리티라고 저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합법적인 텍스 플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바마 케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이 오바마 케어가 생기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그 텍스페이어들이 우리 한인 사회의 이 한인분들이 그 세금을 내시는 그 텍스 레이트가 네. 그러니까 세율 그룹핑이 어느 정도냐면 15% 존에 거의 있으세요. 네. 대부분 한 70% 이상은 15% 존에 있다는 연방정부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15% 세금만 걱정하면 됐었는데 네.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25%의 오바마 케어 그 인슈런스 프리미엄도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합쳐가지고 보면 40% 아까는 50%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 40에서 52% 정도 되는 세금을 이제 걱정을 하셔야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네. 훨씬 더 많아진 것이고 특히 오바마 케어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좀 약간 급조된 플랜이다 보니 네. 그 안에서 잘 이용을 하면은 물론 합법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텍스 플랜을 통해 가지고 인컴을 좀 이렇게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경우에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대단한 텍스 브레이크를 보실 수가 있어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계사분들이 뭐 서류 있는 거 갖고 오세요. 제가 계산만 해드릴게요. 하는 자세로 임하는지 네.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서 IRA에다가 뭐 500불 더 집어넣으시면은 세금이 이만큼이 세이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지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퀄리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그런 IRA 그러니까 연금이죠, 연금.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세금이 좀 확 줄어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단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그 예를 하나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오바마 케어를 가입을 했는데 가입할 당시에 너무 적은 프리미엄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나중에 인컴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페널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페널티가 굉장히 많을 때는 6,000불도 나오고 8,000불도 나오고 이런 게 대단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그 오바마 케어의 어떤 그런 허점이랄까 그런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에 적당히 들어가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IRA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인컴을 조금만 줄일 수가 있다면은 그 세금 몇천 불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은 200불짜리 IRA를 하나 들었더니 세금이 3,000불이 세이브가 되더라. 이런 케이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그 과정을 모든 회계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작업을 할까 말까 고려하는 단계에서 회계사분들의 어떤 경력이 아니면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IRA 얘기가 나왔으니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은퇴를 좀 많이 한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한인분들이 좀 전반적인 평균적으로 은퇴하실 때 넘버원 자산이 본인의 집이에요. 두 번째 자산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그것을 이제 본인의 은퇴 자산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비즈니스는 당연히 내 은퇴 자산 맞는데 집에다가 너무 올인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만 은퇴하실 상황에서 집에 한 90%의 재산이 묶여 있고 나머지 10%가 파이낸셜 에셋이라고 하죠. 어떤 재정 재산, 주식이라든지, 그렇죠.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90대 10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미국 분들 클라이언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집이 한 40%? 그리고 파이낸셜 에셋 쪽이 한 6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전 이런 데서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은퇴할 때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먼 센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한국 분들이 지금 약간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어떤 집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이제 그 은퇴를 대비해서 네. 어떤 파이낸셜 에셋에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파이낸셜 에셋의 또 하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IRA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퇴 플랜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401k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401k 미국 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스몰 비즈니스 하는 한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프로핏 셔링이라든지 네. 뭐 더 큰 거는 디파인드 베네핏이라든지 이렇게 1년에 몇십만 불씩 집어넣어서 네.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플랜들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세금을 세이브하면서 재산을 쌓아놓는 게 재산이 이렇게 축적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렇죠. 세금을 세이브하니까. 그렇죠. 집에다가 내가 다운페이 10,000불 할 수 있으면, 1년에 10,000불 할 수 있다면은, 그거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포기하고, 이쪽 파이낸셜에서 세금을 세이브하고 집어넣을 수 있다면은, 10,000불이 아니라, 13,000불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하죠. 30% 정도 세금,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13,000불이 20년 동안 13,000불씩 30%를 더 집어넣어서 자라난다고 하면은 20년 후에는 3배, 4배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 복리의 어떤 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세이브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본인의 은퇴를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최한영 선생님이나 저나 뭐 매한가지인데 그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비즈니스 운영하시면서 어떤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잘합니다. 잘하고, 뭐, 많이 고려해드리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마지막에 은퇴하실 때, 특히 비즈니스를 팔을 때, 그리고 평소에 세금 나오는 것을 합법적으로 리타이어먼트 플랜에다가 집어넣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런 플랜들을 실제로 적용을 해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대단히 큰 세금 혜택을 드리는 것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부분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특별히 어떤 요령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회계사님 통해서 전문적인 좀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분들 많이 상대하시다 보면은 별의별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꼴불견 고객을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점잖게 고객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어요. 저희 사무실에는 꼴불견 클라이언트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많은 그 손님들께서 이제 회계사한테 바라는 것이 내가 세금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퍼센테이지가 좀 엄청 크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그 회계사한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느냐 그 과정에서 좀 알아서 잘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알아서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사랑하는 클라이언트들이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그 책임의 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언을 받다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잘못돼가지고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을 경우에 그 회계사가 뭐 너무 심하게 어그레시브하게 있지 않은 탈법적인 조작을 한다든지 세금 줄이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IRS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책임이 있어요. 회계사는 회계사대로 그런 짓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회계사 라이선스를 뺏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계사가 본인이 또 페널티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텍스 페이어는 잘못 조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조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돈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에 대해서는 100% 그 텍스페이어가 납세자가 책임을 지는 게 사실 법입니다. 아니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 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요? 그럼 IRS하고 부딪혔을 경우에
내가 나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디펜스 할 수 있는 그 전략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절하지 못한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디펜스는 디펜스예요. 그 디펜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디펜스가 성공했을 경우에 그분께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마도 페널티 쪽, 페널티 쪽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본인이 몰랐다, 나는 몰랐다라고 할 경우에 뭐 페널티. 그러나 세금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죠.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고 이자도 고스란히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히스토리에 그 납세자의 히스토리에 탈세를 했었던 히스토리가 남게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 탈세라고 하는 거는 고의로 탈세를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고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파악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 뭐 너 고의로 했어 물어봤을 때 네 그랬어요 하는 데가 그 사람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몇 퍼센트를 탈세를 했는지 수입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탈세했는지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는 뭐 회계사한테 제대로 된 조언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내가 고의로 탈세한 것처럼 기록에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분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1벌 100개의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뭐 계속 2년에 한 번씩 계속 감사를 나와요. 미국에서 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납세자들이 회계사가 지금 내 세금 보고를 안전하게 정확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인지 그거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는. 잘 없죠. 그냥 싸게 세금 적게 내주면 무조건 감사한 거잖아요. 제가 뭐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아틀란타에 있었던 유명한 일인데 모 회계법인에서 그러니까 자기 손님들한테 일률적으로 비용을 그냥 막 넣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계사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그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이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들은 본인이 그런 식으로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당한 거죠, 사실은. 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세금이 줄어드니까 고마워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이제 고스란히 본인들한테 부담을 갖고요. 그 회계사한테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줄줄이 IRS 감사에 그냥 노출이 된 케이스였죠. 저희 한인 회계사 모임에서 이제 이미 유명해진 얘기이기도 한데, L 서비스라고 하는 거여서, 굉장히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인컴 텍스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갔다가 저희한테 오신 납세자분들이 보면은, 있지도 않은 비용이 뭐 막 들어가가지고 리펀드를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지고, 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L 서비스는 그 인컴텍스 딱 끝나고 문 닫고 딴 데 가버렸어요. 맞아요. 그 시즌에만 딱 잠시 오픈했다가 없어지는, 맞아요. 내년에 그 사람이 다시 와주면 다행인데, 딴 사람이 와서 또 앉아있고.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뭐 세금을 어디 갔더니 누구는 굉장히 싸게 해주더라. 그랬을 경우에 이게 과연 적절하게, 합법적으로 텍스 플랜을 제대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묻지마 비용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무작정 믿고 맡길 일이 아니었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여기서 이 대부분의 한인 회계사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하세요. 특히나 저희 그 회계사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저는 이 아틀란타의 회계사들의 그 수준이 전국에서는 최고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타주의 손님들도 많이 있고 다른 타주의 어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보고 그 타주에 계신 회계사분들이 하는 서류도 많이 보고 해봤습니다만 여기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이
인간적인 자질부터 시작해서 분석, 그리고 실력, 모든 면에서 아마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계사분들하고 라이선스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이 경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면 믿고 맡기셔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인 회계사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믿을 만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특히 조지아 라이센스 가지신 분들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와 팁을 주시는 거로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